저는 초등생들, 중등생들 논술,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상담 오시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읽어요. 책 1년에 100권 정도 읽는데요. 그래서 글쓰기 아마 잘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그 아이가 좀 기대가 되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아니, 이 친구가 책을 100권 읽었다고 해서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 책을 잘 읽으면 글을 잘 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읽는다고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서 정작 국어 실력이라든가 글쓰기 실력이 그렇게 썩 높지 않은, 책을 안 읽은 아이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아이 어머니 말씀이, 우리 아이는요, 지금 제 나이에 맞는 추천 도서들은 물론이고요, 고전들까지 쭉 다 읽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새벽 4시 30분마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책 읽기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친구였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아이의 어휘 수준이라든가 떨어져 있었고, 글을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독해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친구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편독의 문제도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 것, 그것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글쓰기 능력에는 어떤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신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문 텍스트를 제시를 하잖아요, 친구들에게. 그러면은 그 안에다가 글자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진까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과연 이 신문 안에 있는 기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답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친구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요, 사진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이, 우리 아이가 텍스트 위주의 책을 읽었느냐, 아니면 그림이 많이 삽입된 책을 읽었느냐, 여기에서도 사실은 우리 아이의 어떤 잘못된 독서 습관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책을 많이 읽혀야 되겠다. 우리 아이에게 뭐 공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독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혀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새벽 4시 30분부터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친구였었는데요. 그 4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뭐 고전 책들도 찾아서 뭐 좋은 양서들 골라가지고 읽었는데,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 아이의 국어 실력, 그리고 글쓰기 실력, 결코 책을 별로 읽지 않는 아이의 수준과 뭐 다를 게 없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책도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많이 삽입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떼기도 비슷하잖아요. 친구들 보면은 한글 가르치면서 그림을 보여주고 그 아래다가 글자를 보여주고 이제 글자들 익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나무 하면은 나무 그림 보여주고 그 아래다가 나무 글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나무야 해서 보고 글자를 바라보고서 나무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림에 치중해가지고 글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림을 보고 감으로 글자를 파악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책을 읽음에 있어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글자를 읽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어떤 그림책 읽기와 비슷한 거죠.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들, 독서가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의 경우는 책 읽기 논술 수업도 학원도 보냈었고, 그리고 속독 학원도 보냈었고, 그런데 어머님께서 봤을 때 생각만큼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독이 뭐예요? 빨리 읽는데 치중하고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냥 발음에 치중해왔던 거죠. 빨리 읽어야 된다. 근데 빨리 읽는 것이 뭐에 치중이 되었던 것일까요? 글자 읽기. 글자를 빨리 읽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책 읽기 자체로 그냥 머물렀고, 이 친구가 제대로 책을 읽었는지의 어떤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친구들 보면은 책
책을 싫어하는 친구들 왜 싫어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어떤 책, 저학년 시절에 읽어왔던 책, 그림책 읽을 때는 애들이 책을 좋아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 그림 자체를 또 감상하는 게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데도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위주의, 글자 위주의 책을 접하게 됐을 때 어려운 단어들이 쏙쏙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단어 때문에 그냥 닫게 되는 거예요. 왜 어려운 단어들이 이 책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모르겠다 해서 닫고, 책이란 것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해서 책을 덮고 책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수준에 맞게 쉬운 책을 읽혀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예, 쉬운 책을 읽게 되면 그 수준에서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보다 한 단계 수준이 높은 단계의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들을 키워나가게끔, 그리고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작가가 쓴 이 문장은 과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일까? 무엇을 작가는 표현하려고 한 거지? 해서 생각을 하며 고민하면서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 어머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아이들의 어휘력이 향상된다,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 국어 실력이 향상된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뭐 종류별로 그 나이대, 그 학년 대 추천 도서를 도서관에서 다 대여하고 아니면 서점에서 사고 그것들을 아이에게 쑥 내미는 일?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자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어려운 단어를 만났을 때 대처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독서하는 그 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진행할 때 그 힘을 키워주기 위한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단어들도 하나씩 짚어주면서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되는 거야. 신윤리. 이 신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대륙, 새롭게 발견한 대륙, 신제품, 새로 나온 제품. 이처럼 신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에서 우리 새로울 신에 해당되는 거야. 새롭게 생겨난 윤리, 신윤리라고 하지 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단어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주고요. 그리고 문장에 있어서도 이 문장은 왜 쓰였을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쓰였을까?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열풍이라는 뜻 알아? 아이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문장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그 뜻을 유추해 봐. 포켓몬빵의 열풍이 대단하다. BTS의 열풍이 대단하다. 자, 여기에서 열풍 어떤 뜻일 것 같아? 인기가 대단하다 그 뜻 아니에요? 그래. 어떤 글을 읽음에 있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나 이 단어 몰라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모르는 단어는 이런 뜻일 것 같아 해서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유추해 나가면서 글을 읽어 나가야 해 해서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부터가 이제 초롱초롱해지면서 아하 하면서 이제 이해해 나가게 되고, 뭔가를 알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싶고, 때로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은 그 관련된 책을 선생님이 읽으라 하지 않고 엄마가 읽으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꺼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책을 무조건 그냥 추천 도서들 찾고 도서관에서 대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어려운 단어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의미의 문장에 있었을 때 고민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힘, 어려운 단어들, 문장에 따라서 유추할 수 있는 힘, 책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서가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해 드렸죠. 책을 많이 읽는다고 아이의 국어 실력이 향상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었다. 저는 책 잘 안 읽어요. 책 읽는 거 정말 싫어해요.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경우는 어휘구사 능력이라든가 글 쓰는 능력, 다른 친구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친구의 글 잘 쓰는 비법, 예, 국어 잘하는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한 명의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부모와 대화를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이들이 어휘 같은 경우도 재학년이 많이들 사용하는 어휘 수준보다 높고요. 글쓰기도 잘해 나가고 좀 더 나은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었거든요. 아마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밥상머리 교육. 식탁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단어를 배우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책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식탁이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줄 때 배우는 단어는 140개, 가족 식사 중에 배우는 단어는 1000개였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족 식사 중에 얼마나 다양한 단어에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또 학습 능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 밑에서 많은 어휘들이 노출됐을 때 그 아이들의 어휘 수준이라든가 학습 능력 더 높았다. 뭐 이런 연구조사들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가난아기 때 엄마, 아빠, 맘마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고 자라니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그 단어들 가장 많이 들려주니까 아이들도 가장 먼저 배우게 되죠. 이렇게 어휘를 어느 만큼 노출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아이 수준에 맞춰서 아이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 수준에서 어른들 수준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의 양뿐만이 아니라 대화의 질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휘력은 학습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글을 읽어나갈 때 정보나 지식을 채워 넣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휘력이죠. 국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 과목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가장 기본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부모와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 집에 형제, 자매, 남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은 형이랑 같이 이제 대화 나누면서 그들의 세계를 또 이해하고 형이랑 많은 소통을 하면서 어휘력도 더 높아지고 더 나아가 생각 또한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꼭 나이 차이가 많지 않더라도요. 집에 뭐 언니나 오빠, 누나가 있으면은 확실히 둘째, 셋째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예. 언니와 많이 소통하고 오빠와 많이 소통하고 자기 학년이 아니라 더 높은 학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확실히 배워나가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동생과만 논대요. 또래 친구들보다 동생과 노는 게 더 재밌대요. 그래서 동생과 놀다 보니까 이 동생 같은 경우는 형과 노니까 더 플러스 되는 면들이 있다면은 이 형 같은 경우는 자기 학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소통, 형제 자매들과의 소통 중요하지 않나. 이게 가족들이 아니라면은 학교 내에서 정말 좋은 선배 만나는 거 이게 정말 선배에게 받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을 싫어하고 읽지도 잘 않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왜 국어 시험 보면은 잘 보고 글쓰기도 잘하고 그럴까요? 제가 또 살펴봤더니 이 친구의 경우는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서술형 문제집들을 풀어 나가고 있다. 전에는 길게 써 나가지 못했던 친구였었는데 그래도 수업 이후에 많이 향상되는 모습에 정말 뿌듯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어머님께서 책을 싫어하니까 그러면 문제집이라도 풀리자. 그렇다면 문제집 그냥 단답형의 문제집을 풀리느냐? 그게 아니라 서술형 평가를 할 수 있는 문제집을 따로 풀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책을 싫어한다면 억지로 막 그 책을 내밀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문제집 안에 지문을 통해서 혹은 잡지를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텍스트들을 경험하게 해서 그 아이가 텍스트 자체를 안전히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또한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아이마다 습득하는 어휘량이 다르고 학습을 이해하는 수준 또한 다릅니다. 저절로 학년에 따라서 어휘력이 향상되고 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3학년이어도 5학년 수준, 중학생 수준의 아이가 있고요. 중학생인데도 3학년 수준, 4학년 수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량, 이해도 등등이 차이가 크다는 그런 얘기죠. 영상의 시대입니다. 아이들에게 볼거리가 정말 많아졌어요. 흥미거리들이. 그리고 책 또한 어떻다? 그림들을 통해 가지고 흥미를 유도하는 책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활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아이들에게 접할 기회, 더 노출시켜주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그냥 두꺼운 책을 내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면, 책 읽는 거를 거부한다면은 하나씩 하나씩 뭐 문제집에 지문이더라도 혹은 신문 기사에서 좀 흥미있는 기사를 오려서라도 하나씩 하나씩 내밀어서 읽게 그런 도움 주시는 거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아도 국어 실력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